진실은 타버렸고 기억은 조작당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그리고 이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다. 숨겨진 이름, 지워진 대화, 그 모든 잿더미 위에서 세 사람은 끝을 준비하고 있었다. 불은 꺼졌지만 연기는 남았었다. 그 연기는 그녀를 따라왔다. 숨을 막고 심장을 조였었다. 그녀는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차가워져 갔었다. 잿더미만이 주변을 감쌌었다. 불태워진 건 수첩 하나였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었다. 여진은 그걸 알고 있었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 입술만 말라갔고 눈빛만 흔들렸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쉽게 시선을 들지 못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명지는 알고도 웃고 있었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었다. 심지어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었다. 세영은 천천히 뒤늦게 도착했었다. 그녀는 방 안의 공기를 느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웠었다. 여진을 본 순간 그녀는 멈춰섰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만 봤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이미 지나간 감정이었다. 여진은 대답하지 않았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포기한 이의 그것이었었다. 세영은 다시 말했다. 왜 그때 그러지 못했는지, 왜 지금 와서야 말하게 되었는지.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답하지 않았었다. 고개를 숙인 성우와 고개를 든 명지 사이에서 세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었다. 그녀는 명지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어떤 각오만이 남아 있었었다. 그녀는 결심하고 있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명지는 끝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었다. 그 눈빛엔 오만이 깃들어 있었고 마치 자신이 이긴 자처럼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았었다. 그 모습을 본 세영은 작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을 나섰었다. 그녀의 뒷모습엔 흔들림이 없었다. 명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었다. 그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입가엔 작은 움직임이 있었었다. 그건 웃음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영은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었다. 작고 낡은 USB 하나. 그건 오래전 그녀가 잊고 있던 기록이었다. 그 안엔 과거의 단서들이 담겨 있었었다. 불태워진 수첩은 사라졌지만 기억까지 사라지진 않았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천천히 여진을 찾아갔었다. 여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었다. 그 앞에 앉은 세영은 가만히 USB를 내려놓았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가 잃은 것보다 아직 남은 게 있다고. 그리고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다르게 여진은 말없이 USB를 바라봤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을지 의심과 기대가 섞인 시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고 USB를 손안에 쥐었었다. 아직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 힘이 있었다. 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여진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었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말보다 믿음이 더 중요했었다. 여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미약한 불빛이 살아났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마지막 불씨였다. 그들은 함께 조용히 방을 나섰었다. 그리고 다시 명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었다.
그 길은 짧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기억은 너무 길고 복잡했었다. 세영은 차 안에서 USB를 복사했었다. 여진은 그걸 확인하며 몇 번이고 숨을 삼켰었다. 그 속엔 음성 파일이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 명지의 목소리였다. 무심한 말투로 누군가와 통화하던 흔적이었다. 그 안에선 누군가를 지우자는 말이 아주 가볍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여진의 눈빛이 바뀌었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명지가 왜 그렇게까지 수첩을 태우려 했는지를. 그 안에 담긴 게 단순한 진실이 아니었다. 그건 죄였고, 의도였고, 계획이었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과 도덕과 생존의 이야기였다. 세영은 조용히 말했다.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다고.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녀의 손이 USB를 꼭 쥐고 있었고 그 눈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준비를 마쳤었다. 성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었다. 그는 혼란 속에 서 있었다. 여진과 세영의 거리, 명지와의 거리,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조차 이제는 선택이 되어버렸었다. 세영은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짧은 말만 남겼다. 우리가 움직인다고. 더 이상 피해자는 없다고. 성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는 여진을 사랑했었다. 그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명지와 함께 웃고 있던 과거. 그 순간의 따뜻함이 지금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접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선택이 필요했다. 그것이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느끼고 있었었다. 그날 밤 명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더욱 평온해 보였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렀다는 듯 잔잔한 미소만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 그림자는 그녀가 알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평온이 아니었다. 불안과 긴장이 얇게 깔려 있었다. 명지는 머리를 넘기며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그녀는 무언가를 예감한 듯 눈을 가늘게 떴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건 감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세영은 여진과 함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명지의 집 근처에 도착했었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행동의 순간이었다. 여진은 USB를 손에 쥔 채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고 세영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문 앞에 섰고 세영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었다. 찰나의 정적 후 문이 열렸고 명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고 작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늦은 밤 무슨 일이냐며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였었다. 여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조용히 말했다. 얘기 좀 하자고. 명지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고 세 사람은 조용한 거실에 앉았다. 서로 다른 의도가 얽힌 공간, 무거운 공기 속 세영은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명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바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걸로 뭐가 되겠냐고. 이미 끝난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고. 여진은 조용히 말했다.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고. 명지는 고개를 젖혔고 그 웃음은 조금 더 짙어졌다. 진실이 사라졌으면 기억도 지워질 줄 알았다고. 하지만 기억은 그보다 오래 남는다고 말했다. 세영은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고. 지우지 않기 위해.
그리고 멈추기 위해 명지는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위협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만 분명 평정은 깨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세영의 폰이 울렸고 그녀는 화면을 본 채로 표정을 굳혔다. 누군가 사진을 보냈고 그 안에는 명지의 또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얼굴이었다. 명지는 화면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조짐이었다. 세영과 여진은 그 반응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명지는 흔들리는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재빨리 폰을 빼앗으려 다가왔고 세영은 침착하게 한 발 물러섰다. 여진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명지의 진짜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었다. 그 얼굴엔 위기감이 서려 있었고 분노와 당황이 뒤엉켜 있었다. 그건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여진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냐고. 이렇게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믿었냐고. 명지는 눈을 피했다.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밀린 적 없었고 지금도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자신을 세뇌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통하지 않았다. 세영은 그녀의 앞에 폰을 내밀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낯선 장소,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찍혀 있었다. 명지와 함께 있던 누군가였다. 여진이 알지 못했던 인물. 그러나 그의 존재는 모든 흐름을 바꾸는 열쇠였다. 사진 속 남자는 과거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숨겨진 공범. 혹은 명지의 조종자. 세영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누구냐고, 왜 함께 있었냐고, 언제부터였냐고. 명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고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건 분노일 수도 불안일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건 명지는 이제 방어적이었다. 여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테이블 위 USB를 다시 집어들며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이제 가겠다고. 명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처음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사진 지워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세영은 짧게 눈을 감았다. 무너져가는 상대를 보는 건 승리감보단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었다. 여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 말에 명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말보다 깊었다. 결국 세영과 여진은 함께 일어섰고 명지는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남아 스스로의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울음은 길지 않았지만 무너진 자의 울음이었다. 그 순간 밖으로 나선 여진과 세영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들은 이 싸움이 이제 겨우 반쯤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비는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도시는 조용했고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여진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차창에 맺힌 물방울처럼 감정도 흘러내리고 있었다. 세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여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이제는 괜찮아져야 한다고. 그녀는 USB를 가방 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그 남자가 있을 거라고. 그 남자가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라고. 명지는 무너졌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명지 뒤에 누군가 더 있다는 걸. 누군가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그들은 한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무슨 관계든 진실을 끌어내야 했다. 여진은 핸드폰을 열어 과거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명지의 번호, 그리고 그녀가 사라졌던 시간, 그 시간 안에 모든 실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떠올렸다. 아직 연락하지 않은 한 사람, 과거엔 신뢰했던 인물, 지금은 의심해야 할 이름.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했다. 세영은 고개를 돌려 여진을 바라보았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말이 통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어둠을 가르며 차를 움직였다. 그들은 또다시 밤으로 향했다. 이번엔 진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도착한 곳은 한때 명지가 자주 들렀던 호텔이었다. 그 안에 정보가 있었다. 숨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영은 프론트에 다가가 가짜 이름으로 객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찾았다. 그 이름, 명지의 그림자 같은 존재. 지금도 이곳에 머무는 누군가.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용히 올라갔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여진의 손이 떨렸다. 세영은 가볍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준비됐다고. 이미 선택은 끝났다고. 그리고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낯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동자엔 놀람보다 의심이 먼저 있었다. 세영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우린 명지에게서 왔다고. 남자는 말없이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방 안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 음악은 묘하게 익숙했고 차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여진은 그 남자의 옆모습에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사건 초기에 등장했던, 그리고 곧 사라졌던 한 이름. 기억이 이어지고 있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방 안은 묘하게 따뜻했었다. 하지만 그 온기엔 불편한 긴장감이 얹혀 있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세영은 조용히 옆에 앉았다. 여진은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고 세 사람 사이엔 서로 다른 온도의 침묵이 흘렀다. 남자의 이름은 윤영석이었다. 명지의 전 연인이자 사건의 시작을 알고 있는 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묻지도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왜 지금 와서 나를 찾았냐고,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거냐고 담담하게 물었다. 여진은 USB를 꺼냈다. 그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그 웃음은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그는 말했다. 그 안에 진실이 있다고 믿냐고. 그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세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출구니까. 그 말에 형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알고 있는 진실, 그가 묻어둔 기억,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있다. 그걸 말하면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건 명지만의 죄가 아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도왔었다. 그 말에 여진은 숨을 삼켰다. 세영은 눈을 떼지 않았다. 형석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 명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위험한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 비밀을 그는 공유했고,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조종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서로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였다.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고, 협의였고, 침묵의 거래였었다. 여진은 그의 말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엉켜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왜 지금 말하냐고. 왜 이제야 나서냐고. 형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다 자신의 눈을 감았다. 그리고 USB를 가리켰다. 그 안에 있는 건 반쪽짜리라고. 나머지는 여기 있다고.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뜻이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퍼즐이 다 맞춰진다고. 이제야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진다고. 그 순간 형석의 핸드폰이 울렸고 그는 화면을 본 후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명지였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고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었다. 형석은 창문 앞에 멈춰서 있었다. 명지는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빛 한 줄 없는 골목. 그녀의 실루엣만이 또렷했다. 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했다.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다. 세영은 순간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명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 가장 차가웠다. 형석은 창문을 닫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가 알고 있어. 그녀가 먼저 움직인 거야. 그가 말했다. 이건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야. 우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 세영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린 지금 움직여야 해. 그녀보다 먼저 가야 해. 여진은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형석을 바라보았다. 이젠 숨길 게 없다며. 다 말하자고.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무너짐과 각성이 동시에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명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침묵이 모든 공간을 짓눌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한 손엔 핸드폰이, 다른 손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건 작은 리코더였다. 녹음이 켜진 채였다. 지금 이 순간도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여진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만하자고. 무슨 말을 해도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명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형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이 정도면 널 지킨 거야? 아니면 또 배신한 거야? 그 말에 형석은 눈을 감았다. 오래된 감정이 그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세영은 리코더를 가리켰다. 그걸 꺼. 아니면 우리가 꺼. 명지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녹음이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리코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안엔 무엇이든 담겨 있었다. 위험한 말. 혹은 마지막 증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희 차례야. 나는 이미 말했으니까. 그리고 천천히 방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결단이 담겨 있었다. 그 뒷모습을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그 순간 여진은 리코더를 손에 쥐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명지가 아닌 또 다른 존재, 사건의 배후에 있던 가려졌던 인물의 음성이었다. 이 싸움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녹음은 몇 초간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목소리. 그들은 모두 숨을 멈춘 채 들었다. 그 목소리는 명지가 아닌 남자였다. 그 이름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거론된 적 없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말했다. 모두 계획대로 움직여. 명지가 흔들리면 다시 조정해. 우리 목표는 그녀가 아니니까. 여진은 손에서 리코더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말의 의미는 단 하나였다. 명지조차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
진짜 조종자는 따로 있었다. 세영은 파일을 복사했다. 이건 이제 경찰에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석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다고. 그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명지였다. 세영의 폰 화면엔 딱 3글자가 있었다. 도와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조차 무언가로부터 쫓기고 있었다. 형석은 창문을 열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명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명지뿐이야. 그녀가 진실을 말해야 모든 게 끝나.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린 그녀를 찾아야 해. 지금 바로. 여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꺼졌다. 형석이 재빨리 휴대폰을 들었고 긴급 조명을 켰다. 누군가 건물 전체 전원을 끄는 것이었다. 위층에서 쾅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누군가 그들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세영은 창문을 가리켰다. 우린 이쪽으로 나가야 해. 이건 신호야. 누군가 진실을 원하지 않아. 여진은 겁먹은 표정을 애써 지웠다. 이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무서워도 끝까지 가야 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쳤다.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빛 하나 없는 골목. 숨이 턱에 걸렸다. 뒤에서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누가 쫓는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싸움의 크기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골목은 비로 가득 젖어 있었다. 발소리가 물을 튀기며 이어졌다. 세영은 손전등을 비추며 앞을 달렸다. 형석은 뒤를 지키며 따라붙었다. 여진은 숨이 가빴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뒤쪽에서 쫓아오는 그림자, 누군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척만으로도 두려움은 충분했다. 형석은 핸드폰을 꺼냈다. 신호가 끊겼다는 표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세영은 주차장을 지나 빈 창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은 명지가 한때 숨었던 장소. 기억은 다시 그 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울고 있던 날, 모든 게 처음 어긋났던 날. 그 창고 안, 지금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여진은 넘어질 뻔하며 몸을 다시 일으켰다. 그녀는 말했다. 명지를 믿어야 해. 그녀가 끝을 열 수 있어. 형석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달렸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창고는 닫혀 있었다. 녹슨 자물쇠가 그 자리에 있었다. 세영은 숨을 고르며 자물쇠를 부쉈다. 문을 밀자 그 안엔 누군가가 이미 와 있었다. 명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도 이제야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크게 속았는지를. 그녀의 손엔 또 하나의 USB가 들려 있었다. 그건 그녀가 끝까지 숨기고 있던 증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세영에게 건넸다. 이걸 가져. 이제 내가 끝내.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였다. 창고 뒤쪽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그들의 뒤를 쫓아온 것이었다. 세영은 USB를 가방에 넣고 명지를 감쌌다. 형석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다. 그 소리는 그들이 아는 누군가와 같았다. 세영은 숨을 참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끝을 봐야 한다고. 그 말 속엔 분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담겨 있었다. 문 너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철문은 두드려지지 않았고 누군가 조용히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세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명지는 말없이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형석은 낡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분명하게 보였다. 그는 형석이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 지금은 조직의 핵심이었다. 이 모든 사건이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눈엔 명지를 보는 복잡한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가 말했다. 명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진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태호.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진을 바라봤다. 너도 여기 있었네. 그 말엔 놀람보다 계산이 담겨 있었다. 형석은 파이프를 내리고 앞으로 걸어갔다. 우린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태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리모컨이었다. 그 안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세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가방을 다시 메었다. 태호는 말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건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너희도 무너지게 될 거야. 진실은 항상 양날이야. 명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서 지킬 수 없는 거라도 지키고 싶어서. 태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말에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명지는 예전과 달랐다.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내렸다. 그리고 걸어나가려 했다. 그 순간 여진이 그를 막아섰다. 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 그 말에 태호는 멈춰섰다.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세영은 몸을 던졌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고 작은 폭음과 함께 창고 안전원이 꺼졌다. 순간 어둠이 덮쳤고 비명과 숨소리만이 들렸다. 형석은 태호를 붙잡았고 명지는 여진을 감쌌다. 한순간의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섞였다. 그러나 단 하나의 감정만은 선명했다. 이제는 진짜로 끝내야 한다는 의지였다. 창고 안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다. 작은 폭음 이후 공간은 긴 침묵에 잠겼다. 명지는 조용히 여진을 일으켰다. 세영은 바닥을 더듬어 리모컨을 걷었다. 그 안에 남은 신호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두 알고 있었다. 형석은 태호를 밀쳐냈고 그는 다시 일어나 벽에 기대 섰다. 숨이 가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여전히 모든 걸 쥐고 있다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 세영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USB 2개, 리코더 하나, 그리고 명지의 손에 있던 메모지. 그건 오래전 그녀가 써내려간 혼잣말 같은 기록이었다. 그 안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진실이 적혀 있었다. 명지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처음 이 모든 걸 시작했을 때 나도 피해자였어. 누군가에겐 이용당했고 누군가에겐 감춰졌어. 하지만 이젠 알아. 그 모든 걸 내가 끝내야 한다는 걸. 그녀는 태호에게 다가갔다. 이제는 너도 내려놔야 해. 우리가 만든 이 모든 파괴를. 그 말에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밀어냈고 벽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형석은 그의 앞에 섰다. 넌 우리를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린 내가 누군지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거야.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세영이 경찰에 연락했던 기록이 마침내 반응을 시작한 것이다. 창고 밖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번갈아 번졌다. 명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할 말은 다 했어. 여진은 USB를 들고 세영은 리코더를 챙겼고 형석은 마지막으로 태호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창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밀려들고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이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경찰차는 창고 앞에 멈춰섰다. 붉은 불빛이 벽을 물들였다. 세영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여진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명지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형석은 말없이 태호를 감싸 안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상황을 확인하던 경찰관은 세영에게 조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말없이 건넸다.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 안엔 명지의 고백,
태호의 통화, 형석의 증언, 모두가 있었다. 경찰은 그들을 태우고 조용히 창고를 벗어났다. 어두운 도심을 지나 지구대로 향했다. 명진은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만 창밖을 따라 움직였다. 여진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처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이번엔 떨지 않았다. 형석은 태호와 같은 차에 탑승했다. 서로 마주보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조용히 진실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도착한 지구대, 기록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세영은 담당 형사에게 파일의 내용을 설명했다. 명진은 필요한 진술을 남겼다. 여진은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속이 편하지는 않았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뉴스에 사건이 보도되었다. 명지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사건의 흐름은 대중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분노와 놀람이 번졌고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일어서고 있었다. 세영은 뉴스를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그 미소는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여진은 그날 밤 혼자 거리를 걸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고 별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문득 처음 명지를 마주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말, 그날의 표정,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기억을 천천히 밀어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앞을 보기 위해서. 새벽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세영은 창문을 열어두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뉴스는 반복적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고 명지의 실루엣은 흐릿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진실이라는 무게에 묶여 있었다. 여진은 거실 한편에 앉아 USB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복사는 끝났고 파일은 클라우드에도 업로드되었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연락처 하나를 찾기 위해 오래 고민해야 했다. 그 이름은 한때 믿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멀어진 대상이었다. 여진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때로는 대답보다 무거웠다. 형석은 경찰서에 남아 최종 진술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조사관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 숨겼던 진실을 꺼내는 일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명진은 분리된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조사는 끝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택하고 있었다. 어떤 말보다 지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세영은 커피를 2잔 받아들고 여진 옆에 앉았다. 둘은 오랜 시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도 확신은 있었다. 끝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 비록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여진은 커피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에게서 답이 왔어. 세영은 고개를 돌렸다. 그가 뭐라고 했는데? 여진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이 있었다. 준비됐어. 세영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건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이야기에 새로운 조각이 끼어든다는 신호. 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걸 마무리할 때야. 그녀는 여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신 누구도 이 일로 무너지게 하지 말자. 여진은 다시 한번 USB를 꺼냈다. 그 안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하위 폴더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열었다. 새로운 파일. VOICFINAL 321. 누군가 남긴 마지막 음성이었다. 세영과 함께 이어폰을 나눠 끼고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소리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명지였다. 예상과는 달랐다. 그 목소리는 마지막 유서를 남기듯 조용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말했다. 누군가는 날 괴물이라 했고 누군가는 날 피해자라 불렀지. 난 둘 다 맞았고 둘 다 아니었어. 그 목소리에 여진의 손이 조금 떨렸다. 명진은 이어서 말했다. 이건 변명이 아니야.
그저 나라는 사람의 기록이야.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 누굴 해쳤는지도, 누굴 사랑했는지도, 누굴 버렸는지도. 세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말 속에서 처음으로 명지의 외로움을 느꼈다. 명지는 마지막에 말했다. 이걸 듣는 사람에게 부탁할게. 내가 끝내지 못한 거 제발 끝내줘. 그 음성이 사라진 뒤 여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재생을 멈추고 조용히 이어폰을 내려놨다. 세영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제 명지를 지킬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끝까지 지켜야 해. 그 말에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가는 길,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경찰서를 향했다. 태호는 아직 그곳에 있었고 형석은 조서를 마친 뒤 곧 석방될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엔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다. 책임이 무게로 내려앉고 있었다. 세영은 경찰서 앞에서 형석을 불러 세웠다. 이건 그녀가 남긴 거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넣어뒀던 음성 파일. 그는 이어폰을 받아 조용히 듣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무너지는 듯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말없이 돌아서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세영은 끝까지 바라보았다. 여진은 명지를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진심으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건 죄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늦게서야 그걸 인정했을 뿐이었다. 형석은 조용히 걸었다. 그가 향한 곳은 명지와 처음 만났던 장소였다. 오래된 놀이터, 낡은 벤치, 흔들리는 그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았다. 명지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귀를 울렸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 목소리는 그의 기억을 흔들었다. 과거,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밤들, 그리고 서로를 버렸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되감기처럼 흘렀다. 형석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세영에게 연락이 왔다. 추가 자료가 도착했다는 소식, 사건의 전모를 정리한 보고서, 명지와 태호의 거래 내역, 형석의 금융 기록까지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세영은 경찰서에 도착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여진은 명지의 방에 남겨진 다이어리를 찾았다. 그 안엔 손글씨로 쓰인 기록들이 있었다. 하루하루의 감정, 지우고 싶었던 말들, 남기고 싶었던 말들. 그녀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명지라는 사람을 다시 이해해가고 있었다.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선 안 된다. 그녀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형석은 놀이터를 떠나 혼자 파출소에 들렀다. 조용히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오려는 순간 창문 너머에서 세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세영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늦었지만 해야 할 건 해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명지와 이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별은 모두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지나치게 평화로웠다. 여진은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한때 명지가 자주 머물던 카페. 그곳은 여전히 익숙한 음악과 향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다. 명지의 글씨가 그녀 앞에 또렷하게 살아났다. 나는 때때로 모든 걸 멈추고 싶었어. 그 문장 하나가 가슴을 깊이 찔렀다. 세영은 수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형석의 증언을 정리했다. 그는 모두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게 내던졌을 뿐. 세영은 경찰과 협조를 이어가며 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시점을 조율했다. 공론화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태호는 독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변호사의 면회도 거절한 채 스스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형석은 여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다. 한 번만 명지의 무덤에 같이 가줄래? 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과 장소를 보냈다. 그날 오후 작은 공동묘지에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무덤엔 꽃다발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널 이해하진 못해. 하지만 기억은 할게. 형석은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여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갈등과 오해, 그 안에 숨어있던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놓아주기로 했다. 세영은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취재팀은 이번 사건을 심층 보도로 다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진실이 전해지는 방식, 그건 또 다른 책임이자 기회였다. 세영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우린 이야기를 팔지 않아. 기억을 전달하는 거야. 그날 밤 여진은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명지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잘 지내. 어디서든. 그녀는 그 문장을 끝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모든 글이 멈춘 순간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고요한 평화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그러나 모두에게 새롭진 않았다. 여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옷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녀의 손은 예전과 다른 셔츠를 꺼냈다. 흰 셔츠, 단정하고 깨끗한 셔츠.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결심의 상징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랜만에 눈을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세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사건 보도 최종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보호되었고 가해자의 진술은 정확히 기록되었다. 그녀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에 단어 하나도 쉽게 고르지 않았다.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해도 반드시 도착한다. 형석은 작은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수신이는 명지의 엄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녀에게 형석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넣은 봉투를 공손하게 접어 우체통에 넣었다. 그 손끝에 조금씩 떨림이 있었다. 태호는 교도소 상담실에서 담당 심리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현을 시작했다. 그의 말은 느리고 어색했지만 그 안엔 책임이 담겨 있었다. 여진은 작은 독립서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명지의 다이어리 일부를 개인 아카이브 섹션에 둘 생각이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명지라는 이름을 슬픔이 아닌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녀는 작은 카드에 이 문장을 적어 붙였다. 지우지 않는 게 용서의 시작일 수도 있다. 세영은 보도 다음 날 길게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이번 이야기는 더 이상 외부의 언어가 아닌 당사자들의 언어로 남기고 싶었다. 그들은 말을 덜하기 시작했다. 침묵이 많은 것을 대신하고 표정과 손짓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형석은 조용히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도시 외곽의 상담센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여진과 세영은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눈물도 한숨도 미련도 모두 다 놓아버린 흔적이 담겨 있었다. 도시는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분주한 거리, 익숙한 소음,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몇몇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여진은 책장에 명지의 사진 한 장을 꽂았다. 눈을 감고 웃고 있던 모습.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없었다. 대신 그리움만이 고여 있었다. 세영은 사건을 덮은 후 짧은 휴직을 택했다. 긴 싸움 끝에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가방 하나만 챙겨 낯선 도시로 떠났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걷고 카페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노트에 이 한 줄을 적었다. 용서란 기억과 공존하는 연습이다. 형석은 상담센터에서 작은 아이의 그림을 함께 그렸다. 햇살을 그리자며 말하던 아이의 눈빛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그 눈빛이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감정. 그건 처음 경험하는 따뜻함이었다. 여진은 서점 문을 열며 명지의 흔적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 처음 다퉜던 날, 그리고 그녀가 울던 밤. 모든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이제 그 기억이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기억 위에 자신만의 오늘을 쌓고 있었다. 태호는 긴 편지를 쓰고 있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나는 끝까지 도망치려 했다. 그는 그 문장을 6번쯤 다시 썼다. 그 말이 자신의 시작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였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자신을 고발했던 기자 앞으로 보냈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이었다. 세영은 여행지의 바닷가에서 혼자 앉아 명지의 음성 파일을 다시 들었다. 거센 파도 소리와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겹쳤다. 그녀는 말했다. 누군가 기억해준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세영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고 빛은 잔잔히 물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명지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상처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여진은 서점 벽 한켠에 작은 기념 공간을 마련했다. 다이어리 몇 장,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명지가 썼던 문장 하나. 나는 나를 이해하고 싶었어. 그 글귀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다. 형석은 상담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아이들과 마주했고 그들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 과정이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태호는 교도소 안작은 창가에 앉아 하루에 한 문장씩 노트에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건 누가 읽기 위한 것도 누가 용서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기록. 그는 매일 어제보다 덜 숨기고 조금 더 솔직해지려 노력했다. 세영은 휴직을 끝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엔 명지의 USB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안의 파일들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지만 여전히 진실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외장 하드에 백업하고 작은 라벨을 붙였다. 기억 보관함. 그건 증오의 저장이 아니라 기억의 연장이었다. 여진은 어느 오후 혼자 바닷가로 향했다. 세영이 다녀간 자리. 그녀는 발끝으로 모래를 천천히 눌러보았다. 파도는 잔잔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명지야, 이젠 정말 잘 가. 그리고 고마워. 너의 이야기 덕분에 나도 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어. 그녀는 해변을 따라 걸었다. 파도는 조용히 발끝을 스쳤고 그 물결엔 마치 명지의 마지막 웃음처럼 잔잔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봄이 왔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로운 계절이었다. 여진은 서점 앞 작은 화분에 새싹을 심고 있었다. 그 옆에 세영이 다가왔다. 손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 잔을 건넸다. 말없이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 안에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것, 이제는 기억이 무겁지 않다는 것. 세영은 앉은 채 햇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햇살 아래 명지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이름이 아니었다. 형석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아이들은 웃었고 그 웃음이 그에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있었다. 그는 문득 명지의 마지막 음성을 떠올렸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이제는 그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았다. 태호는 긴 형기를 남겨둔 채 교도소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밑줄을 긋는 그의 손엔 이전과 다른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들이 변했다고, 그들이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건 모든 걸 통과한 사람들이 조용한 용기였다. 여진은 서점 안 작은 노트에 오늘의 문장을 적었다. 그 사람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세영이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 여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햇살이 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 그 말 뒤 또 다른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